안녕하세요. 가톨릭의대 서울 성모병원 종양내과 김인호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이제 수술 전후에 하는 항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고, 이번 두 번째 이야기는 좀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 시행하는 고식적인 항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이제 길지 않은 시간에서 너무 많은 내용을 담는 것보다는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 좀 실제적인 이야기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우선 처음 하는 항암, 1차 항암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이제 2차 이상의 항암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아까처럼 진료실에서 좀 많이 받았던 질문을 제가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1강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이긴 한데, 저도 유튜브를 보지만 이게 띄엄띄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1강을 안 보셨을 수도 있으니까 간단히 위암이 항암 치료 어떻게 하는, 언제 하는지 간단하게 다시 이야기를 드리면, 위암은 수술을 전제로 하는 항암이 있고, 수술이 이제 어려운 경우에 시행하는 고식적 항암이 있습니다. 이번 2강은 이 고식적인 항암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 이제 가장 중요한 치료는 어떤 것이 될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항암, 우리가 항암 약물 치료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수술이 그러면 좀 많이 어려운 경우다라고 한다 그러면, 암이 이제 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원격 전이가 있거나, 혹은 전이가 없어도 기술적으로 좀 수술이 어려운 경우, 혹은 재발이 됐을 경우,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여러 과가 다학제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꼭 위암뿐만 아니라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위암에서는 항암 치료가 가장 중요한 포션을 차지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고식적인 항암, 그러니까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암의 호전을 시도하고, 그래서 악화를 막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존 기간, 예후를 좋게 하고, 또한 이제 암으로 인한 증상의 개선을 좀 시켜서 좀 살아가시는 동안에 좀 즐겁게 좀 사실 수 있게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요. 간전이를 동반한 위암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암이 악화가 되면, 위암 같은 경우에는 피가 좀 많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빈혈 같은 게 심해지고, 이로 인해서 전신 무력감이 심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기운도 없고, 그러다 보면 드시는 것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영양 불균형도 오고, 운동도 잘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전신 수행 능력과 컨디션이 뚝 떨어지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다시 또 암이 악화되는 이런 악순환을 밟는데, 우리가 이제 항암 치료를 함으로써 이런 암의 악화를 막고, 그로 인해서 암이 호전되면,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이제 피가 나던 게 좀 멈출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빈혈도 좋아질 수가 있고, 피로감도 좋아질 수가 있고, 기운도 나고, 또 식욕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이게 영양 상태도 좋아지고, 운동도 좀 더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컨디션이 더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더 열심히 치료를 할 수 있게 돼서 더 암이 호전되고, 이제 이런 선순환을 바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선 이런 걸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1차 항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차 항암이라 하면 이제 어떤 것이냐? 처음 하는 항암제를 우리가 1차 항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항암 전에 우선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면, 사실 준비라고 하긴 그런데, 이제 어떤 우리가 검사나 이런 것들을 하는지 살펴보면, 우선 피검사를 통해서 환자분의 전신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상태라 하면은 이제 암 상태를 말하기보다는 환자분께서 현재 항암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약제를 우리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은 없는지, 아직 여러 장기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위암에서는 뭐 종양 표지자의 역할이 뭐 전립선암이나 뭐 췌장암이나 뭐 이런 것들만큼 아주 뚜렷하진 않지만 뭐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또 간혹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검사해서 항암을 하는데 효과를 모니터링 하는데 또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현재 환자분의 상태를 암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이제 우리가 항암을 했을 때 이제 그거를 비교를 해서 얼마나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CT, 뭐 복부 CT, 가슴 CT, 또 뭐 뼈 스캔 등을 이제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유관적 위암의 상태를 보고 조직 검사를 합니다. 다만 뭐 대부분이 진단을 갖다가 내시경을 하면서 이제 진단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내시경을 한 상태가 거의 대부분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항암약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조직 검사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병리 검사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헐투라는 표적 발현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표적 항암제를 쓸 건지 아니면 안 쓸 건지를 이제 결정하게 된다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1차 항암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면은 이제 우선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헐투가 양성인지 음성인지에 따라서 약의 선택이 좀 달라집니다. 헐투 양성은 전체 위암의 한 10%,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렇게 이제 양성인 경우에는 트라투쭈마비라고 해서 헐투 표적 항암제를 함께 쓰게 되고 여기에 뭐 젤로다나 뭐 5FU 같은 약제 그리고 시스플라틴이란 약제 같은 거를 이제 항암제를 함께 투여를 하게 됩니다. 보통 3주 간격이고요. 이제 표적 항암제와 시스플라틴은 이제 주사제인데 이거는 첫날 투여를 하고 젤로다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경구약, 14일 투약, 일주일 휴약 이렇게 되고 이제 뭐 5FU를 투여하는 경우에는 이제 보통 5일간 주사로 이제 맞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헐투가 이제 음성인 경우에는 조금 이것보다는 약제가 좀 다양하게 사용될 수가 있어요.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보통 그래도 두 가지 약제의 병용요법이 이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은 백금 기반 항암제라고 해서 백금 항암제라고 해서 플래티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과 우리가 5FU 계열의 약제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이제 대표적인 약제가 젤록스, 뭐 폴폭스라고 부르는 약제들입니다. 젤록스는 아까 1강에서 제가 보조항암에서도 쓰인다고 했는데 3주 간격, 젤로다는 경구약, 14일 투약, 일주일 휴약, 옥살리플라틴은 주사제, 첫날 투약이고 3주 간격입니다. 이제 폴폭스는 먹는 약은 없어요. 주사약으로만 돼 있고 2주 간격으로 투여를 하고 보통 2박 3일 정도 투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외에도 뭐 조금씩 다른 약제들이 사용되고는 있습니다. 이제 부작용들은 뭐 백혈구 감소, 뭐 호중구 감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수족구 증상, 뭐 피부 변색, 뭐 감염, 뭐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가 있고 아까 제가 보조항암 그 세션에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옥살리플라틴은 맞을 때 뭐 알러지 반응 같은 게 나타날 수도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젤록스 혹은 폴폭스의 면역 관문 억제제 아마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면역 항암제인 옵티보라는 약이 있는데 이제 이거를 추가하는 경우에 생존 기간에 이제 개선을 보여서 최근에 국내에서도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옵티보 플러스 젤록스 혹은 폴폭스를 이제 뭐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제 생존 기간의 측면에서 이득을 보였고요. 이제 우리가 사망 위험도를 뭐 한 30% 정도 감소시키고 암의 이제 반응률 얼마나 암이 줄어드느냐 이제 퍼센트를 이제 계산을 했을 때 한 10% 정도, 15% 정도 암의 항암제의 반응률을 올려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부작용은 젤록스, 폴폭스가 어쨌든 들어가니까 그 항암제 부작용은 여전히 발생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옵티보를 추가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옵티보란 약제가 굉장히 그렇게 힘든 약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간혹가다 면역 관련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또 한번 심하게 오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것들에 대한 관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1차 항암을 하고 나서 여기에 내성이 생겼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다음 약으로 선택하는 게 이제 2차 항암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2차 이상의 항암 치료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은 2차 항암 치료라 하면 방금 얘기 드린 대로 1차 이후에 1차 항암의 내성이 생긴 뒤에 항암제가 되겠습니다. 2차 항암제는요. 하지 않는 경우보다 생존 기간의 측면에서 임상적인 이득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약제를 선택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우리가 고려를 할 수 있는데 이전에 사용하였던 약제와 좀 다른 계열의 약제를 투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1차 항암제에 내성이 생겼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비슷한 계열의 약제를 다시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흔하지는 않고요. 또 근데 이제 현재 환자분이 호소하는 부작용을 또 생각을 해야 돼요. 특히나 손발저림 같은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환자분의 컨디션, 뭐 수행 능력이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 주로 사용되는 약제는 뭐 파클리탁셀, 도세탁셀과 같은 그런 약제가 있고요. 또 일리노테칸이라고 해서 요거에 기반의 약제가 있습니다. 또 일부의 환자에서는 뭐 면역 항암제가 이 상황에서 사용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아마도 많은 환자분들이 국내에서 현재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요법은 아마 사이람자 플러스 파클리탁셀 요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아마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을 텐데 둘 다 주사약입니다. 둘 다 주사약이고 하루만 맞으면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맞으면 되는데 3주를 연속으로 맞으세요. 그리고 한 주를 쉬는 거죠. 그러니까 간격은 4주 간격이 됩니다. 근데 부작용은 일반적인 뭐 항암제 부작용과 다르지 않는데 이제 환자분들께서 보통 1차 항암에 비해서 머리가 좀 많이 빠진다. 이제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시고 아무래도 1차 항암에서 손발저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파클리탁셀도 약간 손발저림이 심해질 수가 있다. 뭐 그 정도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사이람자 자체가 뭐 고혈압이나 뭐 피가 좀 난다거나 반대로 뭐 혈전이 생긴다거나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관리를 잘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2차 요법 이후에 3차 이상의 항암 치료도 효과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여러 연구에서 3차 항암 치료도 임상적인 이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로 약제의 선택은 이전과 비슷해요. 이전에 사용했던 약제를 또 고려를 해야 되겠고 환자분의 현재 뭐 부작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행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에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제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절대적인 건 아닌데요. 일단 첫 번째로 항암 치료 받고 있는데 그럼 효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중간에 항상 하다 보면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이제 선생님들마다 이제 환자마다 이제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보통 두세 달마다 CT 같은 영상 검사를 합니다. 뭐 중간에 내시경 같은 거를 해볼 수도 있고요. 또 일부의 환자분들에게서는 우리가 종양 표지자 같은 거를 검사를 참고하기도 합니다. 뭐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이걸로도 암이 좋아졌는지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상 검사를 하고 오셨으니까 이게 내 암 상태를 보는 건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제 보통 근데 이제 엑스레이 같은 거는 환자분이 폐렴 같은 부작용이 없는지 뭐 확인을 하려고 찍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폐전이 같은 게 이제 뭐 엑스레이로 저명하게 보인다 그러면은 그런 뭐 엑스레이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니고 보통 CT 같은 이제 정밀 검사로 효과를 확인한다라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위암이 커서 위암이 이제 아무래도 우리 식사를 저장하고 내려가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이제 위암이 있다 보니까 식사를 잘 못하는데 음식을 잘 못 드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은 없나요?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런 경우는 환자분이 물어보시지 않아도 아마 담당 선생님들이 먼저 무언가를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보통 뭐 스텐트나 아니면 뭐 수술 같은 스텐트라고 해서 이제 펴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나 수술로 우회로를 만들어서 음식이 내려갈 수 있게 한다든가 혹은 방사선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만약에 위가 막혀서가 아니고 뭐 복막전이가 심해져서 음식이 내려가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과는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뭐 복막전이 때문에 장마비가 와서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방금 이야기 드린 것들이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고, 항암 치료를 통해서 복막전이 자체가 좀 좋아지도록 시도하는 것이 좀 중요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손발 저림이 심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위암에서 쓰이는 약재들이 손발 저리게 하는 약재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약의 도움을 좀 받을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항경련제, 뭐 혹은 항우울제 같은 그런 것들이 이럴 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환자분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뭐 공주기 운동이라든가 뭐 그런 운동을 하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물리치료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쉽지는 않아요. 굉장히 손발저린 게 효과적으로 딱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는 않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수개월이지만 길게는 뭐 1, 2년까지 계속 손발저린 게 더 오랫동안 가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요런 것들이 생기면 꼭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은 우리가 이제 수술이 좀 어려운 경우에 시행하게 되는 고식적인 항암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치료하시는데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